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명 관련 생각해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두 개로만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삶은 OX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어느 선택이 옳다고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사실 완벽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선택 상황은 정답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이 만약에 나에게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어떤 선택을 할지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름 쳐도 되는가? 즉,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말이겠죠.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겠고요. 물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가 정답이긴 하겠지만 그게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1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위인이나 성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과언은 그 공으로 인해서 잘못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착시 그림들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착시 그림 중에 하나죠. 여기 있는 요 A라는 색과 여기 있는 이 B라는 색깔, 이 A라는 색깔이 훨씬 더 진해 보이지만 사실은 A와 B는 같은 색이죠. 그리고 이 절반에 채워진 물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절반씩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옆에 그림은 검은색을 보면 악마가 보이고요, 하얀색을 보면 천사가 보이죠. 그리고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는 이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이 일부 왜곡된 이미지만 보면 이 사람이 가해자고 이 사람이 피해자처럼 볼 수가 있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과연 고려를 배신한 역적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썩어 있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영웅인가?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조선 세 번째 임금이었던 태종 이방원의 무자비한 공신 숙청과 외척에 대한 숙청은 악독하고 야비한 행동인가, 아니면 세종이라고 하는 성군을 탄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가, 이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중국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청나라 강희제와 더불어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민은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켜서 형과 동생을 살해한 후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당태종은 뛰어난 성군이 되었기 때문에 현무문의 변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성군이 되었어도 이건 잘못한 일일까요? 물론 태종 이세민이 중국에선 성군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성군은 성군인데 고구려를 침공한 적장에 불과하긴 하죠. 당태종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당나라 2대 황제고, 그리고 중국 역대 황제 가운데 최고의 성군으로 일컬어지고 뛰어난 군주로 평가를 받는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나라 강희제와도 줄곧 비교되고 이 당태종이 다스린 시기를 정관의 치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당태종을 성군이라고 봅니다. 이세민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인기도 높아지고 그러자
동생의 인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불안하게 여긴 황태자였던 이건성과 막내였던 이원길은 이세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알아챈 이세민이 도리어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서 형과 동생을 죽이죠. 이 사건이 바로 현무문의 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 황제는 어쩔 수 없이 이세민을 태자로 삼고, 그에게 양위하니 이 사람이 바로 2대 황제 태종이 되는 것이죠. 당태종 이세민이 다스리던 시대를 정관의치라고 하는데, 이 이세민은 형편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위증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었고, 이 위증은 명제상이 되어서 중국을 안정시키죠.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하고 막 그래서 나날이 당나라가 번창해 나갑니다.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면 자신의 사람을 만들고요. 그리고 신하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역정을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조언들을 잘 받아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토도 넓히고 나라도 발전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당태종이 다스린 시기를 정관이치라고 해서 굉장히 성군으로 일컬어진 사람이 이세민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요술사가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세 형제에게 아주 먼 곳도 잘 볼 수 있는 망원경,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양탄자, 그리고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요술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픈 공주를 낫게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망원경을 이것을 본 형이 이야기했고, 형제는 두지가 가지고 있는 양탄자로 그 왕궁까지 날아가서 막내 요술사가로 공주를 치료했죠.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공이 있죠, 형제에게. 그런데 막내가 결혼한 것은 망원경 가진 형도 양탄자를 가진 둘째도 자기 것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공주에게 요술사과를 먹여서 자기 보물이 없어진 막내가 공주와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자기 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또는 모두 자기 것이 없어졌다면, 그럼 누가 공주와 결혼해야 할까요? 이번에 그럼 공주와 결혼하기 위한 싸움이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될까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이번에는 낚싯대, 낚시바늘, 그물, 미끼, 배 등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는 있지만 물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사람과, 그런 도구는 없지만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자기 혼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구는 있지만 전혀 사용할 줄 모르고, 잡을 줄 아는데 도구가 없는 사람.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물고기 100마리를 잡았다면 과연 몇 마리씩 나눠 갖는 것이 좋을까요? 각각 50마리씩? 아니면은 도구 있는 사람한테 더 줄여서 뭐 70대 30? 아니 반대로 잡는 사람이 더 고생했으니까 30대 70? 이 비율도 다 다르겠죠. 가난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 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 둘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당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맞는 이야기고요. 분도출판사에서 출판된 지나쳐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지로 떠밀려온 물고기에게 지금 당장의 도움보다 그런 어려움에 닥치지 않게 하거나 또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기란 물고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거센 파도 때문에 자신이 살던 바다에서 모래 백사장으로 떠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 있지만 물이 없는 일반 땅에서는 숨을 쉴 수 없죠. 그래서 숨도 막히고 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당황했죠. 근데 저 멀리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저는 물고기인데 지금 여기서 숨을 쉴 수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저를 물로 좀 옮겨주세요. 저 만지시기 싫으시면 그냥 발로 뻥 쳐주시거나 아니면 막대기 같은 걸로 밀어주셔도 돼요. 제발 저를 저 물로 보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나도 너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하고서 그냥 지나쳐갑니다. 물고기는 그래 저 사람이 너무 바빴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좀 지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이번에도 또 도움을 요청하죠. 제발 저 물속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이번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저 물고기를 돌려보내주면 또 언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 그럼 또 이렇게 허우적거리겠지? 그러다가 언젠 죽을 텐데.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도와줘봤자 쟤는 또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서는 그냥 지나쳐가게 되죠.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간절히 요청하죠.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 물고기인데 저 물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서는 막 자기가 왜 돌아가야 하는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네가 여기까지 온 데는 너의 책임도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물속으로 보내줘도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닥치지 말란 법이 없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대책이 필요해. 너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그리고서는 지나쳐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언제 와 있었는데 우기는 이제 힘도 다 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어 보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우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냥 쓸쓸한 눈빛으로 에휴 정말 잔인한 곳이군 하고서는 한탄할 뿐이었죠. 결국 우기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도가 몰아쳐서 죽어있는 우기를 바다로 데려가게 되죠. 전에 너 한번 고민해봐 라고 했던 여인이 돌아왔는데 우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래 내가 그때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스스로 해결한 거야. 내 판단이 옳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배우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유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납치하는 방법이 많죠. 만약에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도움이 필요 없는 악의를 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외딴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해서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자폐를 가진 친구 역시 이해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배우죠. 공공장소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면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그 장애를 가진 친구 때문에 식사하기 힘들거나 친구와 이야기하기 힘들거나 편히 쉬기 힘들거나 수업을 듣기 힘들거나 하는 등의 나에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때에도 장애를 가진 친구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나요? 길에서 만약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경우에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구걸한 사람이 사실은 가난하지도 않고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다면 그럼에도 도와주겠습니까?
물론 나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사실 가난하지 않고 빌딩 건물주래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합니다.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조차도 많은 잘못을 하시죠. 우리나라 속담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속담이 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렇다면 사람은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조차도 누구나 크던 작던 잘못이 있으니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지금은 은퇴한 선수이긴 하지만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 그리고 현재 프리미어 리거인 손흥민 선수보다 실력이 없는 코치나 감독은 그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니 그들을 지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EBS 다큐 프라임이었던 아이의 사생활 2편 도덕성 영상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전날 PD가 출연료 10만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는 15만원을 줬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죠. 그리고서는 이 실험에는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와 민감성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실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는 당신이라면 이 5만원을 돌려주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과연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나온 사람들 대답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나는 돌려준다 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나는 과연 그게 돌려올 수 있었을까? 나 받지 않았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도덕성의 요소에는 그냥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학생은 보통 내가 이런 거 바로 돌려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15번이 맞냐고 했었을 때 맞다라고 하고서는 받습니다. 11명의 실험 참가자 중에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넘어서죠. 그리고 그 11명 중에 4명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을 알게 됐을 때 내가 도덕적이었다라고 증명이 되었을 때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죠. 그리고 어린 학생에게 자기에게 소중한 사진이고 한 장밖에 없는데 이것을 찢어달라고 선생님이 부탁을 하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탁이라 느낄 수도 있고 선생님의 명령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소중한 사진을 찢어달라고 했을 때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찢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위와 복종에 대한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누군가 비인간적인 행위를 요구했을 때 당신은 따르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92%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인간적인 행위를 요청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밀그램 교수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예측을 합니다. 잘해야 1%도 아니고 0.1%만이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50%도 넘는 3분의 2에 가까운 65%가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저 역시 이 65%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은, 앞에서의 대답은,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 시키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실제 내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저 역시 이 65%에 속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양심이나 인격을 위협하는 도덕성의 변수로는 환경, 권위, 관계 등이 있지요.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항공사고가 있었죠. 제주항공 비행기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TA항공이라는 곳에서 부품 1mm 결함이 발견돼서 비행을 거부한 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해당 부품에서 1mm 차이, 기준과 1mm 차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부품 1mm 결함이 발견돼서 비행을 거부한 기정이 있었는데, 이 TA항공이라는 회사로부터 6개월 정직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징계를 받은 기장이 정말 별거 아닌 거, 그냥 기준에서 겨우 1mm 차이인데 유난을 떤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돈만 생각하고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가요? 예, 해당 기사가 제주항공 사고가 난 다음날 기사로 됐는데, 1mm 기체 결함 안 돼, 비행 거부한 기장은 이거 교체해야 된다, 안 된다. 회사 측은 야, 이거 상관없어, 운행해도 돼. 근데 기장이 안 돼 라고 운행을 안 하자 정직 6개월을 때리게 된 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